일단 전화 한 번만 해볼게요. 영수한테만. 시간이 너무 지나게 했는데. 고환이랑 같이 공짜가 좋지. 그럼 아프면 아프다고 좀 연락을 주면 좋은데 아무 말도 없이 안 하는 거. 자, 진도 나갑시다. 자, 볼게요. 자, 누항상 우리 수업 한번 했던 거지, 얘들아? 그지? 네. 정기수업 때 했던 게 딱 마치 나왔네요. 그죠? 조선 후기 가사에서는 묘항사가 그래도 자주 나오는 편이라고 했었는데 요번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죠. 말도 안 돼. 17세기 초의 가사 작품입니다. 17세기 초. 네. 박일로의 생애를 크게 이제 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정규 수업 때 했던 것보다 조금 더 한번 좀 디테일하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박일로의 생애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박일로가 되게 아무튼 되게 좀 장수를 했어. 오래 살았어. 한 80세 넘게까지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00세 넘게 사는 거야. 근데 전반부는 뭐냐면 임진왜란에 종군했던 무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았고요. 후반부는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임진왜란 끝났으니까 독서하고 수행하면서 그 선비로서 문인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뽐내는 그런 삶을 후반기에 이제 살았다라고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앙스라는 작품은 임진왜란에서 무인의 모습을 가졌던 박일로가 아닌 후반기의 삶에서 문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빼어난 면모를 드러냈던 박일로의 삶의 모습이 담겨있는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쌤이 이제 단톡방에 올린 그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실제로 박일로가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게 가난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우리가 이게 지금 가사잖아, 얘들아. 갈래가 그러니까 교술갈래란 말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교술갈래에는 허구가 없죠. 그건 이제 일반적인 거야. 일반적인 건데 근데 이 작품이 어쨌든 화자가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되게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구가 일면 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교술 작품에는 허구가 없는 것이 맞긴 하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아닌 것도 이 작품처럼 아닌 것들이 또 있어요. 교술에도 일부 약간의 조금 허구 같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이 작품이 이제 그렇다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화자가 가난한 모습의 어떤 화자인 것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정말 그런 허구냐? 그렇진 않고 조선 후기 17세기 때 양반들이 몰락 양반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양반들의 모습을 이 작품에서의 화자의 모습으로 좀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올린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으냐면 가사의 서사와 경향이야. 가사 갈래가 여러분들 언제 나왔습니까? 조선 전기에 나왔죠. 네. 뭐 두 가지 설이 있긴 해요. 고려 말 발생설이 있고 조선 초 발생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선 초 발생설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나와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 장편화, 서사화 경향이 생겨.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이제 고전문학 하면서 뭘 설명했냐면 그때 고전문학사에서 조선 후기로 하면서 되게 길이가 길어진다라고 했어요. 전체적인 문학들이다. 이거 가사만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인 문학의 경향이 길이가 길어지고 서사화 되어가는 그런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어.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경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갈래가 뭐야? 소설이잖아, 소설. 소설이 왜 인기를 끌었냐면 그런 어떤 흐름과 경향이 존재했기 때문에 소설의 인기를 끈 거야. 그래서 가사도 그런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가사들의 길이가 좀 더 길어져. 그래서 어떤 가사는 관동별곡에 5배, 6배 이상 되는 길이가
그런 가사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 가사들에 막 서사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그런 가사들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박일로의 누앙사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서사화된 그런 요소, 서사적 요소를 볼 수 있냐면, 여러분 그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화자가 농사 지으려고 이웃집에 소비를 하러 가는 장면 있죠? 거기서 막 영화를 주고 하잖아. 그게 소설에서의 대사 주고 받는 그런 장면처럼 표현이 되어 있잖아. 되게 유사하죠, 사실은. 가사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관동배우가 한번 생각해봐. 대부분의 가사 작품에는요 그런 어떤 대사를 주고받는 부분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런 어떤 측면에서 서사 경향을 볼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단톡방에 올렸으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나중에 읽어보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본문을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작품 제목. 누앙사. 누앙인데 누앙이 뭡니까? 누추하고 좁은 시죠. 네. 두 번째. 네. 프린트. 줄게요. 두 번째. 화자가 사는 것을 겸손하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냥 직역했을 때는 누추하고 좁은 집으로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화자가 자기가 사는 것을 좀 겸손하게 낮춰서 누앙이다 라고 이제 말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분석 한번 해봅시다. 그럼 자, 어리석고 세상 물정의 어두운, 우월하다라는 게 세상 물정의 어두운 걸 말하는 거죠. 어둡기로 이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건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1회는요 화자가 자신의 삶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화자가 자신의 삶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어떻게 표현한 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기를 좀 겸손하게 낮춰서 어떻게 보면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겸손하게 낮춰서. 자, 기륭화복을 하늘에 붙여두고 하늘에 맡겨두고 기륭화복을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운수, 운명을 하늘에 맡겨두고 이런 의미야. 의역하면 뭐 운수, 운명, 기륭화복을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의역을 하면 그래서 이 기륭화복을 하늘에 맡겨둔다라는 것에서 운명론적 사고관이 드러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네. 그죠? 화자의 운명론적 사고관. 자, 그 다음에 누항이 나와 있죠. 누항에 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색깔 패드로. 누항 깊은 곳에 초가집을 지어두고 풍조우석 좋지 못한 날씨 또는 뭐 고르지 못한 날씨, 좋지 못한 날씨에 썩은 집이 땔감이 되어서 서홉밥, 다섯 홉의 죽, 그러니까 단위들을 나타내는 건데 서홉밥과 다섯 정도 되는 죽을 만드는데 연기가 많기도 하구나, 연기가 많이 나기도 하는구나. 서홉밥과 다섯죽에 밑주시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가난함, 그죠? 뭐 좀 약간 좋게 말해도 소박함, 가난함과 소박함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29가, 그죠? 서홉밥과 다섯죽은 가난함과 소박함. 관련 한자성어는 뭐가 있습니까? 삼승우식. 뭐 우리 사자성어 했죠 다, 그지 얘들아? 한번 쭉 했잖아. 삼승구식. 또 뭐죠? 유황단표. 뭐 그런 여기서 없잖아. 하나 기억이 나지.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복습해야 되는데 복습 안 해서 그래.
장편 이거- 얘기가 된다. 이거 다 그 음식은 부교재에 있었던 거야. 어이 부교재. 삼국식 다시 만드는 거야. 말할게요. 근데 뭐 시험에 내신의 거의 안 나오긴 하니까. 자, 계속 볼게요. 얼마 만에 받은 밥에 헐벗은 자식들을 장기를 버려서 졸 밀듯이 나오니. 여기 밑줄 쳐보자. 장기 버려 졸 밀듯 나오니. 여기다 밑줄 쳐볼까? 좀 다른 것 같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거. 설명 승리 거기. 생략이 됐어. 여긴 그런 게 없는데? 쌤이 지금 EBS 교재 실력에서 누앙사 기준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생략이 됐어. 근데 없어. 생략이라고 표현도 안 돼 있네. 그러면 서울밥 다독죽에 연기기도 하더하시죠. 여기까지 봤죠? 넘어갈게요. 설대인으로 넘어갔구나. 이게 꽤 많이 넘어간 건데. 아니구나. 조금만 넘어갔구나. 설대인 여기부터 보자. 자, 덜 데운 숭늉의 고픈 배를 속일 뿐이로다. 자, 숭늉인데 데우긴 데우는데 좀 덜 데운 거야.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냉기가 조금 있는 그런 숭늉인가 봐. 그죠? 이걸 먹으면서 막 배가 너무 고파. 네, 이 고픈 배를 야, 숭늉이라도 먹으니까 너 좀 진정해.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누앙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삼행이죠. 여기부터 설대인 숭늉의 빈배 속일 뿐이로다. 여기까지 전체를 묶어주세요. 이거 좀 보면서 해야겠구나. 생략된 부분이 있어. 자, 여기 이렇게 써보자. 화자의 가난한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화자의 가난한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삶의 모습을 그다음 네,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사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이 작품 누앙사 작품의 이제 성격 중에 하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고 뭐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좀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거 그죠? 내용 약간 좀 일부 내용들 기억나잖아요. 굉장히 사실적이야, 그죠? 화자의 어떤 그 전원에서의 생활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혹시 이따가 또 이제 중요했던 부분 있으면 선생님 이거 보면서 하긴 할 텐데 알려주세요, 알겠죠? 예. 자, 그다음 볼게요. 생애, 오케이. 생애가 이러한들, 즉 삶이 이렇게 구차한들. 이게 이러하다라는 지시어가 가리킨 게 뭐냐면 앞의 상황인데 앞의 상황에서 생략된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삶이 어떻다라는 거냐면 굉장히 구차하다라는 걸 이제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생애 이러하다를 의역하면 삶이 이렇게 구차한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대장부의 뜻을 바꿀 것인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야.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고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야, 나도 나의 꿈이 있어. 이렇게 산다고 내가 내 꿈을 꺾을 것 같아? 아니야, 나 끝까지 내 꿈 이룰 거야. 안 꺾어. 약간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알겠죠? 그런 의미인 거야. 그래서 여기다 밑줄 쳐보자. 생에 이러하다 장부 뜻으로 옮기는 거야. 자, 이 말을 좀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가난하게 살아도 안 빈 일념의 뜻을 바꿀 수는 없다. 가난하게 살아도 안 빈 일념의 뜻을 바꿀 수는 없다. 가난하게 살아도 안 빈 일념의 뜻을 바꿀 수 없다. 그 다음 행에 안 빈 일념 나오죠. 그리고 이제 표현법으로는 이건 서리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옮기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 당연히 이런 의미야. 여기 알겠죠? 그래서 서리법이죠. 그 다음 볼게요. 안 빈 일념을 적지만 품고 있어서. 안 빈 일념이 뭡니까? 안 빈 낙도하겠다는 한 가지 생각. 여기 평가펜 표시. 내가 이제 정규수업 때도 이 작품 설명하면서 두 가지 핵심어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가 안 빈 일념이었죠. 그죠? 자, 안 빈 일념 평가펜 표시하고 거기다 그렇게 써주세요. 화자의 가치관이 집약되어 있는 식구죠. 화자의 가치관이 집약되어 있는 식구다.
그다음 수위로 즉 옳은 일을 쫓아 살려 하니 날이 갈수록 어떻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 여기 삼행을 묶어볼게요. 생에 이러하다부터 해서 수위로 살려. 삼행을 묶어주시고 이렇게 써보자. 이 부분은요 가난함과 안빈일념 사이에서 가난함과 안빈일념 사이에서 전란 후에 양반들이 겪는 괴리감을 표현한 것이다. 전란 후에 양반들이 겪는 괴리감을 표현한 부분이다. 몰락 양반이 되게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일로는 실제로 가난하다고 하진 뭐 않았다고는 해요. 하지만 뭐야? 자기가 같은 그 양반들이 이런 어떤 가난하고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대변인으로서 자기가 양반의 대변인으로서 이 누앙사에서 화자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보여주려고 한 거죠. 자기의 생각과 뜻을. 근데 어쨌든 양반들한테 사실 경제적인 부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의 화자처럼 안빈일념을 추구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제 현실에서 안빈일념을 추구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쉽진 않았겠죠, 이게. 그죠? 자, 계속 볼게요. 여기까지가 일단 이제 서사인데 본사로 좀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보자면 뭘 이제 설명하려고 하냐면 가사를 공부할 때 처음 듣는 친구가 있잖아. 온 지 얼마 안 돼서.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가사 공부할 때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지? 어떻게 공부하라고 했어? 가사 일단 길이가 길잖아. 그렇죠. 그리고 막 되게 어려운 말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내가 가사 공부할 때? 딱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하나는 이제 해석의 문제고 해석은 어쩔 수 없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훈련을 해서 그거 말고 하나가 있었잖아. 뭐였죠? 문장 하나하나 뭐 구체적으로 보지 말라. 가사가 길이가 기니까 그 길이 긴 거에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나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가사는 그런 가사는 거의 없어. 이 길이가 기니까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되게 많겠네? 거의 대부분 그러지 않아.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가사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라고 했어. 관동배우도 우리 그렇게 이해했었고 네. 누앙사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 2-3가지 핵심 메시지를 캐치해내면 그 2-3가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표현만 바꿔가면서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 뿐이야. 메시지도 비슷해.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공부할 때. 안 그러면 가사 읽으면서 막 헤매 계속.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계속 이 말밖에 안 나와. 일단 여기서 핵심어가 나왔지. 뭐가 나왔어? 안빈일념 나왔잖아. 안빈일념이 뭐야? 가난하지만 그 가난함을 원망하거나 그 가난함을 미워하거나 가난함을 뭐 싫어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거잖아. 그죠? 즐겁게 살아가자. 가난하지만 이거잖아. 그죠? 근데 이 내용이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 거야. 사실은. 그지? 뒤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럼 본사로 들어가 보자. 자, 가을이 부족한데 봄이라고 여유가 있겠으며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죠. 주머니가 비었는데 병에 이 병은 무슨 병? 술병. 술병에 술이 담겨 있겠느냐? 이게 생략이 된 거죠. 술이 생략돼. 술이라는 단어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2개 묶어볼까? 가을이 부족거든. 주머니 비었거든. 화자의 궁핍한 삶을 부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화자의 궁핍한 삶을 부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첫 번째는 따로 밑줄을 쳐볼까? 가을이 부족거든 봄이라 유의하면. 이건 농촌의 궁핍함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죠. 농촌의 궁핍함. 여러분, 자, 농촌에서 가을이 좀 더 풍족해요? 봄이 좀 더 풍족해요? 상대적으로. 당연히 가을이 풍족하지. 가을에 수확하니까. 근데 지금 가을이 어때요? 가을 먹을 것도 부족해. 그럼 봄은 어때? 봄은 말할 것도 없지. 더 부족하지. 그죠? 그리고 주머니가 비어있는데
주머니가 비었다는 건 뭐야? 돈이 없다는 거죠. 근데 술병에 그럼 술이 있어? 술병에 어떻게 술이 있어? 지금 먹을 밥도 없는데 마실 술이 어딨냐고 지금. 그죠? 그럼 이거 뭐죠? 서리법이네. 서리법. 맞죠? 당연히 술병에 술이 없다라는 의미를 서리적 표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나도 가난하고 이 농촌, 내가 살고 있는 이 농촌도 궁핍한 지금 상황이다라는 걸 드러낸 거야. 그지?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문장이잖아, 한 문장. 그죠? 한 문장. 그러니까 이런 전체 문장을 서리적 표현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그런 어떤 가난, 궁핍함을 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빈곤한 인생이죠? 빈곤한 인생. 또 건너뛰어야겠다. 빈곤한. 오케이. 빈곤한, 이게 중간중간에 좀 없는 것들이 있어서. 자,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의 나쁜 이로다. 약간 어떻게 보면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갔어. 기한이 이거 시작하는데 기한이 절신하다 일단심을 잊습니까? 자, 기한은 뭐냐면 기가 배고픔이죠. 한은 추위입니다. 그래서 배고픔과 추위가 몸을 괴롭힌다는데 몸을 힘들게 한들 일편단심을 잊을 것인가? 서리법이죠. 서리법. 일단심을 잊을 것인가? 잊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이런 어조인 거죠. 잊지 못한다는 거죠. 일단심 동그라미 쳐볼까? 색깔펜으로 동그라미. 일편단심. 뭐에 대한 일편단심을 말하는 걸까? 뭐에 대한 일편단심? 우리 여러분 일편단심 조선시대 양반이 일편단심 어디다 쓰죠? 맞아요. 나라면 왕이죠. 그래서 우국충정입니다. 우국충정. 나라가 곧 왕이고, 그죠? 왕이 곧 나라니까 우국충정이라는 게 나라에 대한 걱정이면서 왕에 대한 걱정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어떤 관습적으로 고전시가 쓰이는 이런 표현들, 그죠? 자, 놔두시고요. 자, 그다음 볼게요. 분이망신인데 의에 분발하고 내 몸을 잊어서 망신이 뭐냐면 자기 몸을 잊는다는 거야. 망신이 알겠죠? 의에 분발하고 내 몸을 잊어서 죽어서야 말겠느라고 마음을 먹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전대와 망태 우타고라 그러니까 주머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대와 망태 한 줌 한 줌 모아놓고 병과 오제는 뭐죠? 임진왜란 전란 5년을 말하는 겁니다. 임진왜란 5년 전란 5년 동안에 감사심을 가지고 있어. 감사심 내가 뭐라고 했죠? 감사심? 감사한 마음이가? 여러분 전쟁 5년 동안에 감사한 마음이야? 아니 맥락도로 안 통하죠. 그럼 이 감사심은 뭐냐? 한자어 있죠. 사가 뭐야 이거? 죽을 사. 그죠? 죽고 말리라는 마음. 죽고 말리라는 마음. 그럼 이 죽고 말리라는 마음이 직역하면 죽고 말리라는 마음이고 이 감사심이라는 게 뭘 나타내는 거냐? 충성심을 말하는 거죠. 충성심. 나라를 위해 나 한 몸, 이 한 몸 불살하겠다. 이 한 몸 죽음을 바치겠다라는 충성심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감사심이야. 여기서. 그죠? 맞죠? 임진왜란 나갔잖아. 임진왜란. 그죠? 임진왜란. 자, 그다음에 화자가 임진왜란 나갔다 지금 예전에 나갔었다가 무인으로 활약하고 이제 전원으로 돌아와서 지내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이시서편 주검을 밟고 피를 건너 몇백 전쟁을 치렀던가. 여기 밑줄 쳐볼까? 이시서편 몇백 전쟁 이행 전체 밑줄 쭉 쳐주고 화자가 많은 전쟁을 치렀던 무인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화자가 많은 전쟁을 치렀던 무인임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사행 전체 묶어보자. 분이망신부터 방금 읽은 이시서편까지 총 4행 전체를 묶어주시고 이 4행에서 뭘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럼 결국은 내가 죽고 말겠다는 마음을 먹고 전대망태 막 이런 거를 넣어놓고 전라 5년 동안에 충성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백 개의 전쟁을 치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뭘 나타내는 거죠? 우국충정을 드러내는 거죠. 우국충정.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의 핵심 메시지가 사실 뭐 지금 뭐 얘기를 좀 해볼 수도 있어요. 크게는 안비닐렴 또는 비니무원이죠. 안비닐렴이나 비니무원인 거야.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이 가난을 원망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냥 이 생활을 최대한 받아들이고 즐겨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메시지가 하나고 핵심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충성심, 그죠? 우국충정 같은 뭐야? 유교적인 사상이 또 하나의 핵심적 메시지가 되는 거죠. 오케이? 우국충정이 결국 뭐야? 나라를 위한 마음이니까 이거 뭐야? 넓은 의미에서 보면 유교적인 어떤 가치관인 거죠. 그치? 얘들아? 맞죠? 그래요. 정수업 때 했던 것들이 기억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좀 처음 듣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한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시서편까지 했고 일신. 오케이. 자, 일신이 겨를이 있어서 뭐 여유가 있어서 일가를 돌보겠는가. 늙은 종은 종과 주인 간의 구분을 잊었거든. 자, 종이 있어. 늙은 종이 있는데 종과 주인 간의 구분을 잊었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종들이 내 밑에서 종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다 떠났다는 얘기야. 내가 데리고 있던 종들이 내가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고여 충급, 그죠? 고여 충급으로 돼 있죠. 나에게 봄이 왔다고 일러주기를 어느 사이에 생각할 것인가. 지금 종들은 주인님 이제 뭐 무슨 시기가 됐으니까 뭘 하셔야 됩니다. 수학할 시기가 돼서 이제 수학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이 없거나 부재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더 이상 종 역할을 하지 않아. 그래서 뭐야 봄이 왔는데 나한테 알려줄 거라고 내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런 상황을 이제 제시한 거고. 그다음에 경단문노가 있는데 밥 갈기는 마땅히 종에게 물어야 하지만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밥 가는 거, 야, 천드가 지금 밥 갈 때 됐냐? 예, 많이 이렇게 했는데 밥 갈기 마땅히 종에게 물어야 하지만 지금 종들이 없거나 그런 상황이니까 누구한테 물을 것인가? 라고 하고 있죠. 자, 여기 밑줄 쳐보자. 경단문노인들 누이다려 물랑 난곡. 삶이 궁핍해 종이 없으니 농사일에 대해 물어볼 사람이 없음을 의미한다. 삶이 궁핍해 종이 없으니 경단문노 삶이 궁핍해 종이 없으니 농사일에 대해 물어볼 사람이 없음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한 번만. 네, 삶이 궁핍해 종이 없으니 농사일에 대해 물어볼 사람이 없음. 농사일에 대해 물어볼 사람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다음 볼게요. 내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내 분수인 줄 알겠다. 내가 직접 지금 농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가난해갖고 종들도 없고 그게 내 분수구나.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결국 뭐야? 안비닐렴으로 또 이어지는 거죠. 비니무원, 안비닐렴의 어떤 정석, 가치로 이어지는 거죠. 그죠? 자, 신야경수, 즉 들판에서 밥 갈던 이윤이나 짐승을 천하다 할 사람은 없지만 중국의 고사를 인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볼 수 있는데 여기 천타리 없건만은 여기다 색깔펜으로 밑줄 쳐보자. 천타리 없건만은 색깔펜으로 밑줄 쳐주시고요. 궁핍하지만 자존심을 지키려는 태도를 드러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궁핍하지만 자존심을 지키려는 태도를 드러낸 부분이다. 들판에서 바꿔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되게 뭐랄까 좀 뭐 되게 고귀하고 뜻이 바르고 큰 사람들이었어.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고사를 이제 인용하면서 제시하면서 그런 뭐 이윤이나 짐승 같은 사람들도 천하다고 말할 사람이
없겠지만 이라고 하면서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농사를 지으려는 것도 누군가가 천하나의 사람은 없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농사 지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지 않을까라고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죠? 일종의 자존심을 이제 지키려고 이런 어떤 고사를 이용한 거죠. 자, 그다음 볼게요. 천하나갈 사람은 없지만 아무리 가려고 한들 여기 이제 생략된 표현이죠. 밭을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밭을 아무리 갈고자 한들 어느 소로 갈 것인가? 그래, 천하나갈 사람은 없겠지만 좋아. 그럼 내가 밭을 직접 내가 갈겠어. 양반이지만. 근데 밭을 가는데, 응? 근데 어느 소로 갈아야 돼 이 밭을? 왜? 이거 무슨 말이에요? 소가 없다는 거지. 소가 있어야지 밭을 갈 수 있는데 소가 없어. 밭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밑줄 쳐볼까? 아무리 갈고자 한들 어느 소로 갈려던가. 화자의 가난에 대한 한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자의 가난에 대한 한탄이죠. 화자의 가난에 대한 한탄. 화자의 가난을 스스로 한탄하고 있다. 그 다음 볼게요. 가뭄이 이미 심해 시절이 다 늦을 때 서쪽 두둑이 높은 논에 잠깐 지나가는 비에 길 위에 흐르는 근엄없는 물을 반만큼 되어두고 소 한 번 빌려주겠다고 하는 엉성하게 하는 말씀. 여기 밑줄 쳐볼까? 엄섬이 하는 말삼 밑줄. 엄섬이 하는 말삼 밑줄. 여러분 여기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들 중에 아예 아예 안 하고 그냥 읽기만 하고 넘어가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에요. 알겠죠? 뭐 당연히 당연한 거지만 자 여기 지금 어떤 상황을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냐면 자 막 예전을 얘기해. 가뭄이 막 심해갖고 시절이 막 다 늦어갖고 뭐 어떤 상황들 서쪽 두둑이 높은 문에 뭐 잠깐 지나가는 비에 막 물이 흘러가고 있고 그런 걸 그 물을 반만큼 이게 데워주고 예전에 누군가가 농사꾼 중에 한 명이 소 한 번 빌려주겠다고 엉성하게 하는 말씀이 딱 기억난 거야 지금.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기태신부터 해서 엄섬이 하는 말씀까지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막 예전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농민 중에 한 명이 내가 아는 그 이웃 농민 중에 한 명이 엉성하게 소 빌려줬다고 말을 했는데 이걸 떠올린 거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엄섬이 하는 말씀 이거는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걸 드러낸 표현이죠.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엉성이 말했다는 게 뭐야? 그래요 한번 빌려줄게요. 그래. 나중에 혹시 뭐 필요하시면 오세요 하면서 딱 가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근데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닌데 화자는 지금 절박해. 이게 진심이건 아니건 일단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죠? 자, 그래서 친절하다고 여긴 집에 달도 없는 황혼에 허위허위 달려가서 허위허위 어떤 화자의 절실한 심정, 절박한 심정을 나타낸 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음성상징어라고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고요. 허둥지둥 뭐 이런 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볼게요. 자, 이제 갔어. 그 말해줬던 사람 빌려주겠다고 굳게 닫은 문 밖에 우두커니 혼자 서서 큰 기침 에헴을 꽤 오래도록 한 후에 아하미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영탄을 사용했죠. 영탄법 사용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어화 있죠. 여기부터 어화부터 여러분 이 어화 여기부터 어디까지냐면 밑으로 실이 그러하면 혈망 어이없고 실위까지 실위 실이 그러하면 혈마 어이없고 찾았습니까? 네. 페이지 넘겨보면 5번째 행인가쯤에 있어요. 찾았어요? 이 부분에서
대화 방식을 사용했죠. 대화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대화의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드러내려는 게 뭐냐면, 자 거기 써보자. 대화 방식을 사용해서 드러내려는 건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대화 방식을 사용해서 일단 궁핍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궁핍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이 대화 방식을 통해서 궁핍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첫 번째는 이거고, 궁핍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잠깐 언급했던 서사적 요소의 수용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서사적 요소의 수용. 서사적 요소의 수용. 괄호하고 이렇게 써죠. 괄호하고 서사적 요소의 수용은 괄호하고 가사의 서사화 경향. 가사의 서사화 경향. 가사가 점점 서사화되어가는 그런 경향들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한 번만. 뭐 괄호 어디부터? 그 궁핍한 현실을 하셨죠. 궁핍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했고요. 두 번째는 서사적 요소를 수용했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서사적 요소 수용. 괄호를 하고 가사의 서사화 경향을 의미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부터 이거 뭐죠?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이야. 일종의 그러니까 소설에서의 인물끼리 대사 주고받는 그런 장면과 비슷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사적인 부분인데 전의 가사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다. 조선 전기까지의 가사에서는 이런 장면이 거의 없어요.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조선 중기쯤 돼야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송민곡 같은 경우, 뭐 그런 경우 이제. 자, 계속 볼게요. 어와 긴 이신고. 이거 누가 한 말이죠?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자, 갔어. 그랬더니 그 누구신고? 아, 거기 누구신가? 누가 하는 말일까? 이게 화자가 하는 말은 아닐 거 아니야. 그죠? 소주인이 하는 말이죠. 소주인이. 그랬더니 화자가 뭐라고 했어? 염치 없는 내음내라. 염치 없는 저것이다. 이게 화자가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행에서 앞에 두 구는 소주인이 하는 말이고 뒤에 두 구는 화자가 하는 말인데 화자라고 써주고 염치 없음 내음내라 화자라고 써주고 괄호하고 이렇게 써보자. 이 화자의 말하기 방식은 뭐냐면 연민에 호소하는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민에 호소하는 말하기 방식. 말하기 방식 쌍점 땡땡 연민에 호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오케이? 연민에 호소하는 말하기 방식. 아, 염치 없는 저것이다. 아유, 소좀 빌려왔습니다. 연민에 호소하는 거죠. 그죠? 좀 소 좀 빌려주세요. 이러면서. 아이 초경도 거의 다 지났는데 무슨 일을 와 계신가? 라고 누가 말한 거죠? 소주인이 한 말이야 이건. 알겠죠? 소주인이 한 말. 초경은 이제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했더니 해마다 이렇게 말하기 구차한 줄 알지만 소 없는 가난한 집에서 걱정이 많아 왔소이다 라고 누가 말한 거야? 화자가 말한 거죠. 그래서 연면의 쇼업실군과 이 두 해는 화자가 한 말이다. 여기 해엄은 뭐죠? 해엄은 어떤 걱정, 아니면 뭐 생각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거 빈출어인데 해엄 같은 경우는 빈출어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해엄이라고 나와 있지만 해다에서 온 말이에요. 해다. 해엄은 해다에서 온 말. 해다. 뭐 생각하다. 헤아리다.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말했더니 이제 소주인이 뭐라고 말하죠? 공짜로 주거나 값을 치고 주거나 간에 주었으면 좋겠지만 줌직도 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 여러분 뭐 빌려달라고 했어. 근데
아이 뭐 공짜로 주건 값을 받고 주건 줬으면 좋겠는데 줌직도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이건 뭐야? 빌려주겠다는 거야? 못 빌려주겠다는 거야? 못 빌려주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미주시고 소를 빌려줄 수 없음을 암시하는 거죠. 이 소주인의 이 대상이 고안이나 값이나 주음직도 하다마는 이것은 소를 빌려줄 수 없음을 암시하는 표현이다. 여기 여러분 이 공안이나부터 밑으로 쭉 해서 아까 시리까지라고 했잖아. 근데 그 위에 시략까지가 소주인이 전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 묶어 볼까? 공안이나부터 해서 시략이 미편하니까지를 전체 묶어 주십시오. 시략이 미편하니 찾았습니까? 공안이나 갑시다. 방금 말한 본 부분부터 해서 시략이 미편하니 민주가 그렇게 계속 졸면은 너 전에도 막 졸고 그랬잖아. 쌤 수업 듣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봅시다. 너가 들으면서 너 분명 어려울 거야. 너 되게 어려울 거기 때문에 들으면서 자꾸 이게 왜 무슨 의미고 왜 이렇게 되고 머릿속 빨리빨리 두뇌를 빨리빨리 돌려야 돼. 자 볼게요. 계속. 거기까지인데 일단 요 전체 부분이 소주인이 한 말이거든요. 소주인이 한 말인데 소주인의 말하기 방식은 뭐냐면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는 거야. 우회적 말하기 이렇게 써주면 돼요. 소주인의 말하기 방식은 우회적 말하기다. 우회적 말하기. 돌려 말하기. 그죠? 우회적 말하기. 그럼 어떻게 우회적으로 말하는지 한번 볼까, 얘들아? 다음 시간에. 네. 자, 여기까지 딱 한번 우리 쉬었다 하자. 자, 볼게요. 다만, 자, 줌직도 하다만, 다만, 어젯밤에 건널집 저 사람이 목 붉은 숯검을 구슬 같은 기름에 구워내고 간 익은 삼해주가 뭐냐면 좋은 술을 취하도록 권하였는데, 이러한 애를 어찌하니 갚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리법이죠? 당연히 갚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내일로 소를 주마하고, 소가 생략됐어. 내일로 소를 주마하고, 굳게 큰 약속을 하였기에 그래서 뭐야? 시략 약속을 어기가 편치가 못하니 이 말씀을 드리기가 당신한테 이 말씀 드리기가 어렵구려. 결국은 뭐야 이거? 못 빌려주겠다. 그걸 돌려서 말하는 거잖아. 이게 우회적으로 그죠? 그랬더니 여기까지만 하잖아. 화자가 정말로 그러면 설마 어찌하겠는가? 라고 화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설마 어찌하겠는가? 그 결국 내가 어떻게 빌려달라고 말하겠냐?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지금 4분이거든요. 아무튼 15분에 시작합시다. 근데 저 질문 하나 있는데 이것도 전격이에요 이거. 네. 전격 가사라